처음엔 괜찮았어요. 편안했고 밥도 잘 나왔고 누가 뭐래도 자유롭다 생각했죠. 근데요, 이상하죠. 시간이 갈수록 말소리보다 침묵이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자식들 손에 이끌려 실버타운에 입주한 어머니. 처음엔 모든 게 새로웠고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노후를 맡긴다는 건 단지 방 하나를 얻는 게 아니었다는 걸. 누가 밥은 먹었는지, 누가 홀로 아팠는지, 누가 자식 얘기에 침묵했는지, 그 아무도 모르는 곳, 그리고 아무도 모른 척하는 곳.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버타운에 들어간 어느 어머니가 살아있지만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아주 조용하고도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엄마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야기의 댓글로 여러분의 공감을 나눠주세요. 실버타운에 들어간 엄마, 처음엔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혼자라는 자유는 때로 너무 깊은 외로움이 되기도 하더군요. 김옥자 72세. 1화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늦은 자유의 시작 실버타운에서 맞이한 첫 봄날. 딸아이 손에 이끌려 처음 실버타운에 도착한 날. 나는 조금 멍했다. 말로만 듣던 노년의 천국이 이런 곳일까?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잘 다듬어진 정원과 카페, 작은 공연장이 눈에 들어왔다. 깔끔한 복도,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휴게실,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직원들. 엄마, 여긴 진짜 괜찮아. 엄마 성격에 딱 맞을 거야. 딸 지혜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는 그런 딸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아직도 내가 여기 들어온 것이 맞는 건지 어안이 벙벙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 혼자 된 뒤로는 집안일과 병원 다니는 일이 전부였던 내게 이런 생활은 낯설기만 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이 모든 건 지혜의 제안이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저도 마음 불편해요. 사람도 없고 운동도 못 하시고 TV만 보시고 차라리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면 친구도 생기고 문화 강좌도 듣고 엄마답게 살 수 있어요. 처음엔 반대했다. 어디서 그런 이상한 곳을 했지만 막상 상담을 받고 견학도 다녀오니 생각이 달라졌다. 딸 말대로 나도 지친 거였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병원 가고 고장난 형광등 하나 못 갈아 스트레스 받는 생활.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할 사람이 없는 그 쓸쓸함. 그래, 나도 이제 좀 살고 싶었다. 실버타운 첫날. 방은 작고 아담했지만 햇살이 참 좋았다. 벽 한쪽엔 작은 책장이 있었고 침대 옆엔 알람 버튼이 설치돼 있었다. 병원과도 바로 연결되는 긴급 응급 체계. 노인을 위한 안전함이란 것이 이런 걸까? 마음이 놓였다. 점심은 식당에서 먹었다. 입주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대부분 나와 비슷한 연배였다. 어떤 할머니는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눠주며 옆자리 사람들과 깔깔 웃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김치 맛있어요. 직접 담그신 거예요?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물었다. 그 말에 살짝 웃음이 나왔다. 나도 김치 담그는 건 자신 있었는데 언젠간 이곳 사람들과도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문화 프로그램, 처음엔 설렘.
다음 날 아침 복도에 걸린 프로그램 안내판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요가, 수채화, 스마트폰 사진 교실, 성악반, 건강 걷기 모임. 나는 조심스레 수채화 반에 이름을 올렸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연필 한 자루도 제대로 쥐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선 그런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 수업에 들어서자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모여 있었다.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한 젊은 청년이었고, 나처럼 처음 오는 사람에게도 자상하게 설명해줬다. 붓을 들고 하얀 캔버스를 마주한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게 뭐라고 내가 이런 걸 다시 하네. 정말 오래간만에 느낀 나다운 감정이었다. 커피 한 잔, 그리고 웃음소리.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엔 운동복을 챙겨 입고 걷기 모임에 나갔고, 오후엔 독서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다. 식당에선 익숙한 얼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름까지 기억해주는 직원들이 생겨났다. 그 중엔 75세 박경자 씨가 있었다. 어머 김옥자 씨, 여기 앉으세요. 나 아까 반찬 남겼는데 같이 먹어요. 그녀는 말도 많고 손도 빠른 할머니였다. 나보다 3살 위였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에너지를 뿜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에만 6년째 살고 있는 터줏대감이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어느 날 슬쩍 묻자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처음엔 좋았지. 그런데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똑같아. 너무 기대하지 마요.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낯설지만 오랜만에 편안한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조용했다. TV 소리도 없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다. 창밖에선 바람 소리만 들렸다.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없었다. 오늘 하루도 뭔가를 했고 내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위로가 됐다.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는 이제 내 옆에 없다. 딸아이도 바쁘고 손주는 커가며 멀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느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일주일째. 아직 낯선 사람도 많고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다. 이전처럼 고장난 전구 앞에서 멍하니 서 있거나 텅 빈 집에서 혼잣말하진 않는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살아가고 있었다. 이화 마음의 문을 쉽게 안 여는 사람들이에요. 친절한 듯 차가운 그들, 실버타운의 벽.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걷기 모임에 처음으로 나갔다. 식당 입구에 모여서 20여 명이 단체로 실버타운 주변 산책로를 도는 활동이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이고 나선 나는 활짝 핀 철쭉 사이로 뻗은 산책로를 걸으며 봄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인사를 건네는 척은 했지만 그뿐이었다. 가볍게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하고 말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네 혹은 웃음 한 조각. 대화는 대부분 오래된 멤버들끼리 오갔다. 아, 저분은 그 모임 사람이야. 김옥자 씨도 걷기 모임 나오셨네요. 뒤늦게 나를 알아본 박경자 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근데 여긴 자주 나와야 말도 트고 그래요. 아직은 좀 낯가리죠, 다들. 경자 씨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을 찌르듯 아팠다. 다들 나와 같은 노년이고 혼자이거나 자녀와 거리를 둔 사람들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걸까? 식당의 무언의 룰, 점심시간. 자유좌석이라 마음대로 앉아도 된다고 했지만 눈치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 이미 오랜 시간 자리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도 말을 트는 건 쉽지 않았다. 대화 주제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 이야기, 가족 이야기, 또는 실버타운 내 잡음들. 조용필 아들이 여기 근처에서 병원한다더라. 어제 302호 김 여사 병원에서 입원 갔다며. 원래 좀 이상하더니만. 그 사이에 껴서 전 오늘 수채화반에서 하늘을 그렸어요. 같은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만의 대화에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라운지에서 들려오는 귓속말. 오후엔 도서관 옆 라운지에서 책을 읽었다. 그런데 두 할머니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분 딸 하나밖에 없다면서 아들도 없다더라. 그래서 그런가 봐. 요즘 들어오는 분들 보증인도 겨우 하나 세워서 들어오는 경우 많다더라니까.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분명 내 이야기였다. 내가 입주한 지 아직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내 사정이 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기분이 묘했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던 손끝이 떨렸다. 괜히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톡방에도 위계가 있었다. 박경자 씨 덕분에 실버타운 입주자 단체 채팅방에 초대받았다.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올라왔다. 쓰레기 분리 배출 시간, 프로그램 안내, 수건 교체 일정 등. 하지만 그 외 시간엔 일부 입주자들의 잡담과 사진 자랑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손주 이번에 전국 영어대회 나갔어요. 어제 VIP 회원들끼리 카페에서 브런치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엔 하트가 수십 개씩 달렸지만 내가 올린 수채화 반 풍경엔 아무 반응도 없었다. 아, 여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계가 있구나. 내가 외부에서 상상하던 정겨운 공동체는 없었다. 오히려 외로움이 더 뚜렷한 공동체라는 걸 실감하게 됐다. 경계선 밖에 있는 느낌. 하루는 세탁실에서 같은 동에 사는 황 여사님과 마주쳤다. 어깨 너머로 인사하며 어제 그림 수업에서 꽃을 그렸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꺼냈지만 그녀는 전 그런 건 안 해요. 하고 말끝을 뚝 끊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고 웃어도 그들은 딱 자기 사람들끼리만 마음을 열었다. 실버타운에 온 지 한 달. 나는 어느새 다시 벽을 느끼고 있었다. 밤의 독백. 그날 밤 조용히 방 불을 끄고 누웠다. 창밖엔 별이 총총했지만 마음속엔 구름이 깔렸다. 왜 사람들은 마음을 안 열까? 내가 너무 들이댄 걸까?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하지 않았다. 괜히 걱정만 끼칠까봐. 여기 재밌어라고 말한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박경자 씨의 한마디. 며칠 뒤 박경자 씨가 조용히 내게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했다. 옥자 씨,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여긴 사람들이 다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젊었을 땐 누구나 활발했겠지. 근데 나이 들면 말이지. 안 그래도 불안한데. 괜히 상처 주거나 받을까봐 다들 조심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상처받기 싫어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구나.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와 진짜 친구가 되고 싶었고 따뜻한 말을 나누고 싶었다.
그런데 여긴 그게 너무 어려운 곳이었다. 실버타운은 편하고 안전하고 시설도 훌륭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다. 바로 사람이었다. 친절한 미소 뒤에 숨어 있는 경계. 말을 걸면 대답은 하지만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않는 거리감. 나는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중이다. 언젠간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하나로. 참화 자식 자랑 대회에 난 없었어요. 외로움은 말없이 다가왔다. 그들이 자식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 봄의 끝자락 실버타운 정원엔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나는 한 손엔 커피를 들고 다른 손엔 반쯤 읽은 시집을 들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젠 여기가 조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과의 거리는 여전히 팔 길이보다 멀었다. 바람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쓸쓸했다. 그러던 찰나 박경자 씨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옥자 씨, 오늘 오후에 문화관으로 와요. 자식 자랑 대회예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자식 자랑이요? 그냥 자녀들 이야기하면서 수다 떠는 거예요. 상도 준대요. 제일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이야기엔 상품권도 주고. 나는 조용히 앉았다. 오후 3시 문화관 소공 연장에 335 사람들이 모였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다들 잔뜩 꾸미고 머리도 곱게 빗고 나왔다. 우리 아들 미국에서 의사하는 거 아시죠? 며느리가 방송국 작가라 요즘 유명 연예인들 자주 본다네요. 하나둘 마이크를 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풀었다. 누구는 딸이 판사라고 했고 누구는 사위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랑했다. 슬라이드로 손주 사진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박수 소리, 환호, 놀라는 탄성들. 나는 맨 뒷줄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딸은요, 그냥 평범해요. 나도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왔다. 사회자가 혹시 김 목자님은 이야기 없으세요? 라며 밝게 웃으며 묻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딸은 그냥 평범해요. 직장 다니고 아이 하나 키우고 있어요. 바쁘긴 해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전화해줘요. 가끔 얼굴도 보고요. 말을 마쳤지만 박수는 짧았고 분위기는 조용했다. 사회자는 재빨리 다음 순서를 소개했다. 그렇게 나는 이야깃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거울 앞에 섰나. 행사가 끝나고 화장실에 들렀다. 세면대 거울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를 바라봤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나는 딸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새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딸아이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나는 늘 참고 절약하고 자신을 밀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였다. 이곳에선 자랑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박경자 씨의 위로. 행사 후 식당에서 박경자 씨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옥자 씨, 아까 말 참 좋았어요. 나는 그 말이 제일 진심 같더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경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다들 자랑하는 척은 해도 막상 진짜로 자식이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VIP실 사는 어떤 분은 아들 결혼식도 초대 못 받았다더라고요.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왜요?
상견례 때 어머니가 목소리 좀 높였다고 며느리 쪽에서 결혼식에서 빼버렸대요. 그날 그분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근데 다음 날 또 손주 자랑하시더라고. 웃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겉으로 웃는 사람도 속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식 자랑 대회가 끝난 다음 날 실버타운 로비엔 명절 이벤트 안내가 붙었다. 가족과 함께 사진 찍기, 면회실 예약 신청, 전통 음식 나눔 행사 등.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지혜는 바쁘다. 며칠 전 통화에서도 엄마, 이번 설엔 시댁 먼저 가야 해요. 다음에 꼭 봐요라고 했다. 그 목소리가 짐짓 미안한 듯 했지만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나 여기서 떡국도 주고 행사도 해. 걱정 말고 시댁 잘 다녀와. TV를 보며 혼자 떡국을 먹었다. 명절 당일. 복도는 한산했고 일부 방 앞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용했다. 나 역시 식당에서 혼자 떡국을 먹고 돌아와 TV를 켰다. 화면에선 가족이 함께 웃는 광고가 흘러나왔다. 이게 정상이고 나는 예외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자식 자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게 곧 행복은 아니야. 실버타운에선 자식이 또 하나의 자산처럼 취급되었다. 하지만 나는 딸을 자랑거리로 삼고 싶지 않았다. 그 애는 나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다. 나는 말없이 일어나 책장에 꽃 사진을 끼웠다. 딸아이가 어릴 적 나에게 엄마, 나는 엄마 딸이어서 좋아라고 말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자랑이란 꼭 남 앞에서 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내 마음속에 가장 빛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사와 실버타운에도 왕따가 있다더군요. 노년의 공동체 속, 더 조용하고 더 깊은 소외. 비 오는 아침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을 따라가며 생각에 잠겼다.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2달이 다 되어간다. 처음엔 자유로움에 감탄했고 그 다음은 거리감에 적응하려 애썼다. 그리고 이제는 그 거리감이 벽이 되어 나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 느낀다. 오늘도 복도는 조용했고 점심 식당에서는 어제와 같은 얼굴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빈자리에 앉으려다 눈치를 보고 조용히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그 자리엔 누구도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나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자리는 우리가 늘 앉던 자리예요. 며칠 전 점심시간 10분 전쯤 식당에 도착했다. 익숙한 얼굴들이 아직 오지 않아 조심스레 창가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3명의 할머니가 다가왔다. 그중 한 분, 고급진 자켓에 진한 립스틱을 바른 윤 여사는 내게 말했다. 여기 저희가 늘 앉는 자리예요. 표정은 정중했지만 말투는 단호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쩔쩔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네네, 죄송해요. 몰랐네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았고 나는 쭈뼛거리며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점심 밥맛이 거의 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줄 세우기. 이곳엔 겉으론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다. 그 기준은 단지 나이가 아니었다. 자녀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어떤 동호회에 소속돼 있는지, 얼마나 오래 이곳에 거주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로운지,
모든 것이 이곳의 관계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쪽에도 끼지 못했다. 새로 왔고 활동도 조심스럽게 시작했고 딸은 자주 오지 않았다. 가끔은 내게도 다정하게 말을 건넸던 사람들이 윤 여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이상하게 나에겐 다시 말도 걸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나는 알아버렸다. 이곳에도 무리에 끼지 못한 사람들을 자연스레 외면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수채화반에서 있었던 일. 수요일 오후 수채화반 수업이 있었다. 꽃을 그리는 날이었다. 나는 몇 주째 빠짐없이 나가며 그림 그리는 재미에 빠져 있었고 조금씩 다른 분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 같은 반의 박 여사가 갑자기 내 자리 쪽으로 오더니 조용히 말했다. 저기 김 여사님, 혹시 이 그림 혼자 그리시는 거예요? 네, 왜요? 아니, 그냥 옆 테이블 분들 사이에선 김 여사님 그림이 너무 느리고 수업 흐름을 좀 끊는다고 해서요.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고 선생님도 특별히 지적한 적 없었다. 그럼에도 다른 이들 눈엔 민폐로 보였던 모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수채화반 출석을 하지 않았다. 빨래방에서 마주친 침묵. 이튿날 지하 세탁실에서 옷을 털고 있는데 옆 칸에서 수채화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를 보는 순간 목소리가 뚝 끊겼다. 나는 애써 인사를 건넸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제 수업 재밌으셨죠? 그러자 한 분은 웃으며 말했고 나머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무심한 반응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문득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적극적이었나? 아니면 말없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불편했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복도에서 느껴진 공기. 며칠 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가던 길. 맞은편에서 윤 여사와 다른 몇 분이 걸어왔다. 나는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맛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만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대로 길가로 비켜섰고 그들은 내 앞을 지나갔다. 뒤돌아보진 않았지만 그 순간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을 꼭 쥐었다. 여기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구나.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따뜻한 건 아니었구나. 딸에게 전화를 걸려다. 그날 밤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버튼만 누르다 이내 멈췄다. 엄마, 괜찮아? 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 괜히 울컥할 것 같았다. 나는 그저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다. 한동안 빗소리만 들려왔다. 실버타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도 닫힌 무리들이 있고 그 안에 들지 못한 사람은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나는 아직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마음속엔 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왕따가 아닌 사람이 되기로. 누군가 혼자 앉아 있다면 그 옆에 내가 먼저 다가가 보기로. 늦었지만 나부터 바꿔보려 한다. 그게 진짜 이곳에서 살아가는 법일지도 모르니까. 오화,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더군요. 명절이 지나가고서야 내가 혼자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 연휴 첫날 아침, 복도는 평소보다 북적였다. 누군가 방문 온 모양인지 방 앞에 놓인 신발들이 늘어났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어떤 방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조용히 창문 앞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봤다. 실버타운 정원 한쪽엔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는 이벤트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한 아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할머니 최고를 외쳤고 부모는 그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박장대소했다. 나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통화 목록 제일 위엔 딸 지혜의 이름이 떠 있었다. 마지막 통화는 열흘 전. 그때 딸은 말했다. 엄마, 이번 설은 시댁 먼저 가야 해요.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찾아갈게요. 나는 그때도 웃으며 그래, 시댁 먼저 챙겨야지라고 대답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그날 이후로 차가워졌다. 자리를 내어준 기분이 아니라 조용히 밀려난 기분이었다. 명절 점심 도시락. 명절 당일 실버타운 식당은 운영하지 않았다. 대신 명절용 도시락이 각 방으로 배달되었다. 김옥자님, 떡국이랑 갈비찜 나왔어요. 명절 잘 보내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하며 도시락을 놓고 갔다. 나는 식탁 위에 조심스레 도시락을 놓고 뚜껑을 열었다.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 떡국, 잡채, 나물, 갈비찜까지. 맛있어 보였지만 이상하게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다. 다른 방에선 가족이 함께 나눠 먹을 테지만 내 앞엔 빈자리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TV를 켜니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모여 윷놀이를 하고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껐다. 그리고 말없이 떡국 한 숟가락을 떴다. 조용한 빨래방, 조용한 하루. 오후엔 방에만 있기 답답해서 지하 빨래방에 내려갔다. 그런데 그곳도 조용했다. 명절이라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빨래를 돌려놓고 기다리는 40분 동안 나는 고요 속에서 앉아 있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 기대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만 일정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제야 확실히 느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도 기다려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들 바쁘겠지요. 저녁 무렵 복도로 나갔다. 같은 동의 박경자 씨 방 앞에 불이 켜져 있었다. 살며시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반갑게 문을 열었다. 어머, 옥자 씨 들어와요. 나 지금 귤 깎고 있었는데. 나는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갔다.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차와 귤이 놓여 있었다. 자식들 안 왔어요? 응. 다들 바쁘겠지요. 뭐 그래도 전화는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도 안 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방에 있었는데 그 누구도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하며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경자 씨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옥자 씨, 여긴 다 그래요. 우릴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엔 없어져요. 드디어 온 메시지. 밤 9시가 넘어서야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딸 지혜였다. 엄마, 오늘 하루 종일 시댁에 있어서 이제야 연락해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도시락은 맛있었어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 잠시 멈췄다.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다. 결국 이렇게 적었다. 응, 잘 보냈어. 음식도 맛있었고 다음에 시간 날 때 얼굴 보자. 그 짧은 메시지엔 내 하루의 고요함과 수많은 침묵이 담겨 있었다.
밤에 창밖을 보며 그날 밤 방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엔 별이 하나둘 떠 있었다. 혼자 있는 방,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하루. 어릴 적 부모님과 명절 때 대청마루에서 송편을 빚으며 웃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가족이 너무 당연했고 언젠가 그게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단순한 바람 하나로 하루를 버텨낸다. 명절은 사람의 빈자리를 더 크게 만든다. 실버타운의 따뜻한 도시락도 정성스러운 이벤트도 사람의 온기를 대신하진 못했다. 하지만 나는 오늘을 견뎠고 내일을 위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비워진 마음을 스스로 채워야 하는 것. 그게 어쩌면 나이 든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상으로 5화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더군요를 마칩니다. 다음 화인 6화 저 혼자 쓰러졌는데 하루가 지나도록도 바로 이어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6화 저 혼자 쓰러졌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그토록 붐비던 복도가 그날따라 조용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속이 좀 더부룩하더니 아침이 되어도 가라앉지 않았다. 몸이 전체적으로 찌뿌둥했고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요가 수업이 있는 수요일 아침, 나는 옷을 챙겨 입으려다가 벽을 짚고 앉았다.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땀이 식기도 전에 소름이 돋았다. 이따가 좀 누웠다가 나가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 그 누구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 보니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벌써 오후야? 머리가 어지러워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손끝도 저릿했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비상벨이 떠올랐다. 침대 옆에 달린 긴급 호출 버튼을 눌러야 했다.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팔이 허공에 툭 떨어졌다. 버튼까지는 단 40cm. 하지만 그 40cm가 평생 가장 멀게 느껴졌다. 실버타운의 고요함. 방 안은 고요했다. 복도에서도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문득 생각났다. 오늘이 수요일 오후엔 직원들이 강의 때문에 대부분 자리를 비운다고 했지. 전화기까지도 너무 멀었다. 휴대전화는 어제 충전하려다 놔둔 그대로 책상 위였다. 움직일 수 없는 나는 그저 조용히 누운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 한참 뒤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힘껏 소리를 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발소리는 금세 사라졌다. 밤이 되었다. 어느 순간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전등도 켜지지 않은 채 나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 침대 옆에 물병을 보고도 손이 닿지 않아 목이 바싹 탔다. 몸은 점점 더 아파왔고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듯 눈앞이 흐릿했다. 그러다 문득 엄마가 어릴 적 내게 해준 말이 떠올랐다. 옥자야, 어디 가서 쓰러질 일 있으면 사람 많은 데서 쓰러져야 해. 그래야 누가 알아보고 도와주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서글프게 다가왔을까? 다음 날 문이 열렸다. 새벽녘 문이 똑똑 두드려졌다.
그리고 누군가 문을 열었다. 김옥자님, 계세요? 오늘 아침에 프로그램 안 나오셔서요. 식사도 안 하셨고요. 직원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순간 나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머, 여기 계셨어요? 쓰러지셨어요. 곧바로 응급 호출이 울리고 의료팀이 도착했다. 내 몸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검사 결과는 저혈당 쇼크와 경미한 탈수. 혈압도 낮아져 있었고 간밤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더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병실에서의 눈물.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아무도 내가 하루 동안 쓰러져 있었는지 몰랐다. 하루가 지나도록 그 누구도 내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아니, 누가 쓰러졌는지도 관심이 없었다. 나는 외로움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딸 지혜에게 연락이 갔고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왔다. 엄마, 진작 말씀하지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집으로 다시 오실래요? 그냥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하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다시 잘 적응할게. 다음부턴 비상벨 앞에 베개라도 깔아놓을 거야.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날, 며칠 뒤 실버타운으로 다시 돌아왔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내 방은 예전과 똑같이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이젠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걸 진짜로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방 앞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안에 사람 있어요. 혹시 조용하면 한 번만 노크해 주세요. 다행히 한두 명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 어머, 그때 쓰러지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그날 나도 걷기 모임 나갔는데 몰랐어요. 그 말들이 나를 다독여줬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 다짐했다. 혼자서도 살아야 해. 그리고 나처럼 누군가 조용히 쓰러지는 걸 못 본 척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실버타운은 편하다. 하지만 그만큼 무심함도 편안하게 작동한다. 그날 나는 혼자 쓰러져 하루를 버텼고 그 후로는 혼자 있는 게 더 무서워졌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7화 여기 가족 대신 돈이 돌더군요. 마음 대신 건네지는 건 카페 쿠폰이었습니다. 내가 이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가장 위로가 됐던 문장이 있다. 여긴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홍보 영상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정말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서서히 그 말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게 됐다. 이곳엔 정보단 관계 관리가 있었고 공감보단 거래가 있었고 무엇보다 돈이 그 중심에 있었다. 돈이 사람을 구분한다. 내가 입주한 건 일반실이었다. 1인용 방에 작지만 깔끔한 화장실과 간단한 싱크대가 있는 구조.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었지만 VIP동과는 확연히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VIP동 입주자들은 전용 라운지를 쓸 수 있었고 전담 직원이 붙어 간식과 차를 챙겨줬으며 헬스 트레이너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뿐만 아니라 VIP동 입주자들끼리는 서로 따로 모임을 갖고 함께 외부 식사를 하기도 했다.
어떤 날은 같은 수업에 참여해도 저분은 VIP니까 먼저 해드려요 하는 말을 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작아졌다. 사람이 아니라 등급으로 대접받는 기분. 쿠폰과 선물이 오가는 관계. 이곳에서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건 정이 아니었다. 카페 쿠폰, 생활용품, VIP 라운지 초대권, 마사지 바우처, 심지어는 미용실 할인권까지.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진심 어린 위로보다 이거 피부에 좋대요. 한번 써보세요 하며 샘플 화장품을 건네는 시기였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한 분은 말했다. 여긴 말 한마디보다 커피 쿠폰 하나가 더 낫다니까요. 그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렸지만 내심 서글펐다. 커피 쿠폰이 따뜻한 말보다 더 위로가 된다면 그건 우리가 정을 잃어버렸다는 뜻 아닐까. 병원 예약도 입소 순위도 돈이 먼저. 실버타운 내 건강검진이 있는 날 나는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섰다. 혈압, 혈당, 골밀도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데 갑자기 VIP동 입주자 몇 분이 줄을 생략하고 들어갔다. 저 분들은 우선 예약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직원이 그렇게 설명했다. 순간 기분이 이상했다. 건강조차도 이곳에선 평등하지 않았다. 심지어 간병인 대기 순서도 VIP가 먼저라고 들었다. 나는 그날 골밀도 검사를 다음 주로 미뤄야 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검사가 끝나지 않아서였다. 생일날 돈 봉투를 받은 그녀. 삼동의 강 여사님은 정이 많고 온화한 분이었다. 말없이 누군가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손으로 만든 수세미를 나눠주기도 했다. 그분의 생일날 몇몇 이웃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나도 초대를 받아 떡을 싸들고 갔는데 한 입주자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끼린 이 정도는 챙겨야지. 그러곤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순간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다른 사람들도 슬쩍 봉투를 꺼냈고 그날의 생일 모임은 축하가 아니라 예의로 포장된 거래가 되었다. 나만 봉투 없이 갔다. 강 여사님은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 그녀와 나 사이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다. 이체해 드릴게요라는 말. 같은 수채화반의 한 분이 말했다. 저번에 옥자 씨가 준 붓 참 괜찮았어요. 그거 가격 얼마였어요? 계좌 알려줘요. 이체해 드릴게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드린 건데요. 그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덧붙였다. 여긴요, 뭐든지 계산을 해두는 게 좋아요. 괜히 오해 생기면 복잡하거든요. 이곳은 호의마저도 숫자로 환산되는 곳이었다. 서로를 믿지 않기에 정 대신 거래 명세서를 남기는 방식. 그날 이후 나는 붓을 다시 나눠주지 않았다. 마음은 지갑보다 가벼운 게 아니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야, 여긴 가족 같은 곳이라더니 그냥 돈이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렇게 말하자 딸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게 지금 세상이 그래요. 가족끼리도 돈 때문에 갈라서는 세상인데 실버타운이라고 다를까요? 그 말이 참 씁쓸하게 다가왔다. 가족이 멀어졌기에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조차 진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럼 우린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걸까? 실버타운은 깨끗하다. 시설도 좋고 음식도 훌륭하다.
하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때로 너무 조심스럽고 계산적이며 가까워지려는 대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그 거리의 기준이 돈이 된다는 사실은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의 축소판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라는 말을 더 붙이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순 없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비싼 커피 쿠폰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고 믿기에. 8화. 조용히 떠난 사람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가끔은 말이에요. 이곳에 있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없어져도 누가 알까? 아니, 알긴 하겠지. 그런데 기억은 해줄까? 오늘 아침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밥은 혼자 먹었고 커피는 늘 식기 전에 다 마셨죠. 창밖으론 장미가 하나둘 피어나는 게 보였고요. 그냥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일이 있었어요. 같은 층 504호에 살던 한 여사님이요. 참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죠. 우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마주쳤어요. 헬스장에서, 식당에서, 가끔은 꽃꽂이 동호회에서. 오늘은 연보라색이 예쁘네. 그게 저한테 해주신 마지막 말이었어요. 며칠 전 제가 목에 스카프를 둘렀을 때 하신 말씀. 그땐 웃으며 고맙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일 줄은. 그날 저녁 직원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504호 어젯밤에 조용히 가셨대. 자식들도 이제 막 도착한 거래. 입주자들한테는 따로 알리진 말래.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보다 더 충격이었던 건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아이고, 연세도 있으시고 원래 지병 있으셨잖아. 그래, 고생 끝에 편히 가신 거지 뭐. 내일 조식에 뭐 나올까? 요즘 반찬이 별로야. 그렇게 그분은 화제가 되지 못했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기억 속에서 사라졌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은 쪽지 한 장도 없이 떠난 그분의 방 앞을 맴돌았죠. 문틈으로 보인 건 정리되지 않은 스웨터 하나와 아직 살아있는 듯 놓여진 안경 한 쌍. 그게 저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턱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도 그렇게 가겠죠. 누군가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며칠 후 꽃꽂이 모임에서 그분의 이름이 잠깐 나왔어요. 그분은 장미보다 백합을 더 좋아하셨지. 그 말을 꺼낸 분도 이내 주제를 바꿨어요. 이곳은요, 오래 기억하는 걸 불편해해요.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은 참 따뜻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은 금방 잊히는 존재가 돼요. 하루만 지나면 자리를 새 입주자가 채우고 사진 한 장도 남기지 않고 모두 잊혀지죠. 그날 이후 전 제 방벽에 가족 사진을 붙였어요. 예전엔 그 사진이 부담스러워서 서랍에 넣어뒀는데 지금은 매일 보고 있어요. 잊히기 전에 나를 기억해 줄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걸 믿고 싶거든요. 그리고 매일 일기를 써요. 오늘의 기분, 먹은 음식, 꽃의 색깔. 누군가 나중에 이걸 읽는다면 아, 이 방엔 김옥자라는 사람이 살았었구나. 그렇게라도 남고 싶어요. 그래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야 비로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9화. 딸에게 전화했지만 바쁘다더군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가슴이 시렸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스레 문득 딸 생각이 났죠. 연희, 내 딸, 내 전부였던 아이. 혼자서 키웠고, 혼자서 시집 보냈고, 혼자서 매달 생일상도 차렸던 내 모든 손끝과 심장이 닿았던 이름. 실버타운에 들어오던 날, 연희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여긴 진짜 좋아.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아. 그 말에 마음이 좀 놓였죠. 그 아이가 웃으며 등을 토닥여 줄 때 나도 괜찮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믿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좋겠다 싶었죠.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보고 싶어서요. 전화기는 잠시 웅웅거리더니 곧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엄마가 오늘따라 줘. 말끝이 흐려졌어요. 내가 울먹였던 걸 딸도 알아챘을까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다 끝나고 다시 전화할게. 응? 또 신호음이 남겨졌고 그 이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나는 말없이 전화기를 쥔 채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똑딱똑딱. 점심시간을 지나 저녁이 되도록 TV 속에서는 한 엄마가 아들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어느 보험 광고였나 봐요. 배경음악은 따뜻했고 화면은 밝았죠. 나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딸의 작은 손을 처음 잡았던 날. 유치원 앞에서 내가 울던 그 아이를 안았던 날.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이젠 그 손을 잡고 싶어도 바쁘다는 말 앞에 주춤하게 되는 게 부끄럽고 서글펐어요. 혹시 내가 짐이 된 걸까요? 혹시 연희도 내가 전화를 걸까봐 걱정하며 사는 건 아닐까요? 나는 딸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지금껏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정말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내가 스스로를 만들고 있었나 봐요. 밤이 되어서야 연희에게서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엄마, 미안.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정신없었어. 다음에 주말에 시간 될 때 갈게. 엄마 괜찮지?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응, 엄마는 괜찮아.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조용히 뒤집었죠.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하루. 그저 누구든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했던 하루. 엄마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딸을 걱정하는 그 마음 하나로만 견디는 밤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참 외로운 사람만이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이더군요. 10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날 아침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창밖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엔 딸이 사준 캐리어가 조용히 서 있었죠. 속옷 몇 벌, 약통, 딸 사진, 그리고 몇 권의 일기장. 생각보다 가져갈 게 많지 않더군요. 갈 곳은 어디인가요? 직원이 물었을 때 나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그 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가방은 쌌지만 발을 뗄 곳이 없다는 사실이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네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그 친정집이란 게 지금의 나에겐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전 딸에게 조심스레 말했죠. 연희야, 엄마 거기서 조금만 같이 지내면 안 될까? 전화를 타고 흘러온 딸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큰 거절이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실버타운에선 괜찮다며. 우리 집도 지금 좀 복잡하잖아. 애 학원 보내야지. 남편 야근해. 엄마까지 오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한 번 크게 쉬었어요. 그래야 눈물이 안 날 것 같았거든요. 나는 또다시 말했죠. 그래, 그냥 물어본 거야. 괜찮아. 엄마는 아직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도 안 괜찮았어요. 나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가족을 챙기고 밥을 하고 아픈 사람 돌보고 외롭지 않게 살게 해줬는데 정작 내가 외롭다고 말할 때 내 옆엔 아무도 없었죠. 실버타운에 처음 왔을 땐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침 조깅에 동아리 모임에 영화도 보고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그 자유는 철저한 고립으로 바뀌었어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없고 필요한 순간에 손 내밀 사람도 없고 무언가를 기대할 수조차 없는 삶. 그건 자유가 아니라 버려진 시간이더군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나기로 했어요. 어디든 사람의 온기가 있는 곳으로. 지인에게 전화해 봤어요. 오래전에 함께 봉사활동 하던 박 권사님. 서울 근교의 조그만 요양시설에서 일을 하신다 들었거든요. 옥자 권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물론이죠. 방 하나는 비워둘게요. 여긴 시설은 작아도 마음은 따뜻하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요. 나는 큰 방, 좋은 시설, 맛있는 식사보다 그저 누군가의 진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짐을 들고 실버타운을 나서는 날 관리자는 말했어요. 돌아오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나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돌아올 일은 없겠지만 그 말마저 고마웠거든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그동안 내가 살았던 방이 아주 작고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요즘 너무 정신없어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나는 웃으며 답장을 썼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 인생 좀 살아보려. 이제 나는 진짜로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어요. 어쩌면 조금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나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던 시간. 그 끝에서야 비로소 나는 나로서 다시 태어납니다.